강흥보의 ETF 투자 특강 레슨 1. 왜 지금 ETF에 투자해야 할까요? ETF 투자 특강에 들어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ETF를 어느 정도 접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난생 처음 ETF를 알게 되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품고 있는 목표는 모두 마찬가지겠지요. 바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법을 배우는 것 말입니다. 우선 그러려면 ETF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번 장에서는 ETF의 기초 개념에 대해 확실히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ETF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ETF의 기초를 다루는 여러 책을 보면 ETF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신 ETF가 꼭 필요한 이유,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 등장한 맥락 등에 대해 앞서 다룹니다. 그만큼 개념이 단순하지 않고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Exchange는 증권 거래소를 뜻하는데 스톡 익스체인지를 쓰면 더 정확합니다. Traded는 거래되는 이라는 뜻이고요. 펀드는 우리가 아는 그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ETF는 증권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인덱스 펀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금융상품의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등 특정 지수를 추종 지수로 삼아 이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연동되는 성격의 펀드를 말합니다. 즉, 특정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펀드에 담아 그 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ETF를 상장 지수 펀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ETF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렇다면 ETF 설계자들은 왜 여러 펀드 중 인덱스 펀드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대신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의 해답이 ETF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먼저 금융상품의 구조를 단순하게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가장 크게는 예금과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금은 상품 가입 때 원금이나 이자가 확정되어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면 투자는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다르며 큰 손해를 입더라도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 투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주식, 채권, 현물 등의 투자 종목을 선택하고 사고파는 형식입니다. 간접 투자는 쉽게 말해 펀드 형태로서 투자 종목의 선택, 사고파는 시기의 선택, 실행 등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 펀드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투자 성향에 따라서인데요. 시장의 평균 수익률 이상을 추구하는 공격적 성향의 액티브 펀드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로 말이죠. 액티브 펀드는 시장 지수를 초과하는 플러스 알파 수익을 얻기 위해 과감한 액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입니다. 반면 패시브 전략은 지수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운영되므로 수익률 결과는 지수의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패시브 펀드인 인덱스 펀드는 다시 일반적인 펀드 상품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있고 주식시장에서 사고파는 ETF가 있습니다. 즉 ETF는 기본적으로 추적하는 지수의 성과를 따라가도록 운영하는 패시브 전략을 기반으로 삼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런 까닭의 ETF는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모두 누리기 위해 개발된 혁신적 금융투자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 인덱스 펀드 중에서도 ETF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투자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용 보수를 놓고 보면 액티브 펀드가 대략 1.5에서 3%, 인덱스 펀드는 0.35에서 1.5%, ETF는 0.15에서 0.5%입니다. 은행 금리가 연 2%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운용 보수가 연 2% 차이가 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자명하지 않을까요? 또한 ETF는 위험이 존재하는 투자 수단이지만 구조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장치를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낮은 수익률의 위험, 거래가 지체되어 초과 비용을 치르는 위험 등을 회피하면서 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ETF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왕 투자를 결심했다면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곤 합니다.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막 시작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개별 종목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인 펀드가 더 바람직합니다. 펀드 중에서도 액티브 펀드보다 패시브 펀드인 인덱스 펀드가 더 효과적이죠. 인덱스 펀드 중에서도 ETF가 가장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투자자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방식이 이제 막 투자의 세계로 들어선 개인 투자자에게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ETF의 세계로 들어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레슨 2. ETF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기. 앞서 레슨 1에서는 ETF의 기초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레슨 2에서는 ETF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상품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ETF에 투자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 투자 정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ETF뿐만 아니라 어떠한 투자든 아주 소액을 투자하더라도 투자하기 전에 어떠한 위험과 변수들이 숨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ETF의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ETF는 주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주식의 한 종목으로서 HTS나 MTS를 통해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인덱스 펀드이므로 펀드의 양방향 투자, 안정성, 비교적 낮은 위험도 등의 장점도 고스란히 갖추고 있습니다. 요컨대 주식과 인덱스 펀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형태입니다. 또한 투자 절차와 경로 또한 대폭 단축함으로써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한 종목을 거래하듯이 한 주, 두 주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투자 자산을 심지어 국경이 넘나들면서 투자하는 것도 간단해졌죠. 이는 ETF가 투자시장에 가져온 엄청난 유연성이자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ETF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상단 메뉴 중 증권 메뉴의 국내 증시를 선택하고 왼쪽 메뉴의 ETF를 클릭하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목록이 노출됩니다. ETF 관련 페이지에 들어가면 ETF의 성격을 간략히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즉, ETF는 기초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개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식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 종목과 수량 등 자산 구성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순 자산 가치가 제공되어 거래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TF는 한 좌를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며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낮고 주식에 적용되는 거래세도 붙지 않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한 주, 두 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한 좌, 두 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산 구성 내역 PDF라는 말과 순 자산 가치 NAV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자세한 용어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초 지수가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기초 지수란 무엇일까요? ETF는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추종하는 기초 지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복제하기 위해 지수 내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코덱스 200의 기초 지수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는 한국 종합 주가 지수를 말하며 코스피 200은 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시장의 전 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상위 200 종목을 선정하여 그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은 펀드 내에 코스피 200의 종목들을 담아서 코스피 200 지수와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만든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렇듯 ETF는 항상 추정하는 기초 지수를 갖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코스피, 코스닥 등의 국내 주가 지수, S&P 500이나 나스닥, 중국 본토주 등의 해외 주가 지수, 2차전지, 삼성그룹, 고배당 등 국내 업종, 테마별 지수, 원유 선물, 금 선물 등의 원자재 선물 지수, 단기채, 통화채 등의 채권 지수를 비롯한 다양한 지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그 아래 유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국내 주식형 대표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ETF의 유형을 분류한 것입니다. ETF는 추정하는 지수에 따라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채권형, 통화형, 상품형, 부동산형, 파생형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국내 주식형에 해당하는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외 ETF는 15.4%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펀드 보수, 펀드 보수도 등장하는데 코덱스 200의 연간 운용 보수는 0.15%입니다. ETF는 주식의 한 종목처럼 거래되지만 본질적으로 펀드이므로 개별 주식 종목과 달리 운용 보수가 붙습니다. 그래도 액티브 펀드는 물론 일반 인덱스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 이 항목은 ETF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ETF는 주식으로 거래되기에 모든 증권회사에서 모든 종목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ETF를 개발하여 내놓고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교보 악사 자산운용, 대신 자산운용,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 멀티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등등 15개 회사가 ETF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V, 네트 에셋 밸류의 약자로 주당 순 자산 가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펀드의 순 자산 총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즉 펀드의 가치를 말하죠. 한국거래소는 ETF의 주가와 함께 주당 순 자산 가치 NAV를 10초 단위로 공개합니다. ETF의 가격은 보통 주당 순 자산 가치 근처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ETF의 실질 가치는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해당 ETF 내 투자 종목의 총 수량의 현재 가격을 곱하여 모두 합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당 순 자산 가치 NAV와 ETF의 가격은 일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상인 상황입니다. 괴리율. 그런데 실무상으로 ETF 주가가 NAV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ETF의 NAV가 10,000원인데 ETF의 주가가 9,500원이라면 저평가된 상태이고 1,500원이라면 NAV보다 비싸서 고평가된 것입니다. 이때 ETF 주가와 주당 순 자산 가치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추적 오차율, 괴리율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추적 오차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하는 기초 지수와 주당 순 자산 가치 간의 차이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추적 오차율이 크다면 ETF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가 10% 상승할 때 이 지수를 추정하는 코덱스 200의 NAV도 10%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8%만 올랐다면 추적 오차율이 2%가 생기는 거죠. 투자자는 그만큼 수익률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ETF에서 추적 오차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ETF가 기초지수 해당 종목 전체를 편입하는 완전 복제 방식을 쓰지 않고 거래 비용 절감과 운용 편익을 위해 대표 종목만 편입하는 등의 부분 복제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추적 오차가 거의 없어야 바람직한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F, 개별 ETF 현황 화면을 조금 더 내리면 ETF 주요 구성 자산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ETF의 핵심 정보인 PDF의 내역입니다. PDF란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 자산 구성 내역입니다. 이 ETF가 어떤 종목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코덱스 200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셀트리온 등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종목명을 보면 상세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ETF의 성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ETF 종목명의 펀드 운용회사, 추정하는 지수와 투자 전략, 파생 상품 여부, 운용 방식, 환해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TF 종목명 가장 앞에는 운용회사의 브랜드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코덱스, KB자산운용은 KB스타, 한화자산운용은 아리랑, NH는 하나로, 미래에셋은 타이거, 한국투자신탁은 킨덱스, 키움투자는 코세프, 신한은 스마트, 교보 파워, DB는 마이티. 이 중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가 순자산과 종목수 면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외 해외 상장 ETF 중 가장 대표적인 미국 주요 ETF 운용사들의 브랜드는 또 블랙독,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찰스 슈왑, 백액, 퍼스트 트러스트, 위즈덤 트리 등이 있습니다. ETF 종목명의 브랜드 다음에는 추정하는 기초지수와 투자 전략이 나옵니다. 어떠한 영역에 투자할 것이며 어떤 전략으로 투자할 것인지 등이 담겨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타이거 200은 미래에셋 자산이 운영하는 ETF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이며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삼성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생 상품 성격을 나타내는데요. ETF는 옵션 등을 활용하여 파생 상품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영어로 지렛대라는 의미인데 투자 수익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지수 상승의 배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렛대가 부러지면 타격이 크듯 그만큼 리스크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국내 ETF에서는 레버리지 2배가 최대입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최대 4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또한 ETF에서 하락할 때 수익을 추구하는 종목도 있는데요. 인버스는 영어로 뒤집다라는 의미로 지수가 빠질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인버스에도 레버리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 삼성 자산운용이 코스닥 150 선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운영하는데 하락할 때 수익을 추구하는 ETF이며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코스닥 150 지수 수익률의 2배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또한 ETF 종목 명칭 뒤에 괄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액티브, 합성, H 등의 용어가 들어갑니다. 액티브는 운용사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위험성도 커집니다. 합성은 추정이 어려운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사와 운용사가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합성 ETF는 담보 부실 위험, 불안전 판매 등 여러 위험을 잘 조절하면 효율적인 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끝에 H가 붙은 ETF 상품은 H는 헤지의 약자인데요. 헤지는 가격 변동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인데 환율 변동에 의한 수익률 변동을 막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서 ETF 종목 하나를 예시로 살펴볼까요? 종목명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가로 열고 합성 H. 타이거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국내 ETF 브랜드고요. 미국 S&P 500이니까 미국 S&P 500 지수를 추정하고요. 레버리지는 S&P 500 지수 일간 수익률의 2배수를 추적하고요. 가로에 합성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증권사 또는 투자은행이 실제 주식 매입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S&P 500 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가도록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H는 환율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해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ETF와 비슷한 금융 상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ETF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투자 상품으로는 ETN이 있습니다. ETF와 마지막 단어만 다르죠.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노트. ETF가 상장지수 펀드이고 ETN은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ETN도 ETF처럼 기초지수의 수익을 추정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에 주식 계좌를 통해
개별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지수 내 여러 종목에 투자하기에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ETF와 마찬가지로 주식 거래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TF가 NAV, 주당 순가치 자산을 공개하듯 실시간으로 지표가치 IV를 제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ETN은 ETF와 네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발행 주체, 신용 위험, 기초지수, 만기가 그것인데요. 첫째, ETF의 발행 주체는 자산 운용사이지만 ETN의 발행회사는 증권회사입니다. 둘째, ETN은 신용 위험이 있습니다. ETF의 경우 거래 대금이 자산운용사의 수탁은행에 예치됩니다. 수탁은행은 자산운용사의 고유 자산과 투자자가 맡긴 신탁 자산을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면 수탁은행이 신탁 자산을 투자자의 계좌로 돌려줍니다. 투자금을 통째로 날릴 위험은 거의 없는 셈이죠. 하지만 ETN은 발행회사의 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무보증, 무담보, 사채와 같이 신용 위험이 있는 상품입니다. 발행회사가 파산했을 때 투자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셋째, ETF는 포트폴리오 내 기초지수 내 종목을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ETN은 5종목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ETF보다 더 유연하게 다양한 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ETF는 만기가 없지만 ETN은 1년 이상 20년 이내의 만기로 발행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또 ETF로 구성된 펀드인 EMP라는 것도 있는데요. EMP는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입니다. ETF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여러 조건으로 인해 종목을 고르고 매수와 매도 시기를 판단하는 등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ETF 투자를 위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EMP를 선택할 때는 그 펀드의 철학과 운영 전략을 잘 살핀 후 충분히 동의해야 합니다. 펀드이므로 운영 보수를 치러야 하지만 보통 액티브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여러 증권사가 ETF로 활용한 금융투자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적립식 ETF 펀드, ETF 랩 등의 이름을 달고 있죠. 그리고 은행의 ETF 신탁 상품은 대체로 코스피 200을 추정하며 거치식 또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신탁이기의 만기도 5년에서 10년 사이이고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ETF 투자 기본과 거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TF 투자 원칙 세우기. 일단 ETF 설정 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종목을 주로 선정하세요. 국내 ETF 중에서는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ETF는 장기 투자에 매우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매가 손쉽다 보니 자주 유혹에 휘말리기 때문이죠. 코스피 200의 경우도 1년 중 저점과 고점의 등락률이 30에서 50% 범위로 움직일 확률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매수나 매도 욕구가 자주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ETF 데이 트레이딩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잦은 거래로 인한 수수료 때문에 ETF의 장점인 저비용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TF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 방식도 주식과 똑같습니다. 종목마다 코드가 부여되고 모든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매도 주문 후 2일 후에 거래가 진행되며 영업일 기준 만 2일이 지나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 시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용회사. 앞에서 ETF 브랜드를 통해 ETF 운용회사를 파악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 ETF 브랜드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됩니다. 총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곳이 더 편리하고 유리합니다. 두 번째, 거래량. 거래량이 많을수록 인기 있는 ETF이며 괴류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추종지수의 ETF라면 거래량이 많은 쪽이 더 유리합니다. 과거 수익률. ETF의 과거 수익률은 경제 상황과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분석하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추종지수가 같은 ETF끼리 비교해 보아도 좋습니다. 펀드 운영 보수.
ETF의 취지를 볼 때 운용 보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액티브 펀드의 적극적 운용에 따른 높은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ETF는 인덱스 펀드 중에서도 운용 보수가 더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ETF는 대개 연간 0.15에서 0.5%의 운용 보수를 책정합니다. 이 금액은 별도로 징수되지 않고 NAV를 계산할 때 차감됩니다. 기초 지수와 PDF, 어떤 지수를 추정하는지, 내가 선택한 기초 지수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수 내 구성된 주식 또는 투자 대상의 비중인 PDF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요. 쉽게 말해 어떤 종목이 어떤 비율로 바스켓에 포함되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합성 ETF의 경우 PDF 종목의 위험 평가 비율이 제공되는데 이것이 5%를 넘어선다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AV와 현재가의 괴리율 확인. ETF에는 현재가와 NAV라는 두 개의 가격이 있습니다. 현재가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앞에서 보았듯 NAV는 순자산 가치로서의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현재 자산에서 부채와 기타 비용을 뺀 것입니다. 괴리율은 현재 시장 가격과 NAV 기준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ETF도 운용사의 운용 능력 등에 따라 괴리율이 다릅니다. 추적 오차율 확인. 기준 가격과 지수와 차이는 없는가를 확인합니다. 즉 추정 지수와 NAV 사이의 차이인 추적 오차율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크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적 오차율은 기초지수를 얼마나 잘 추정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작을수록 ETF가 잘 운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10% 상승하면 이 지수를 추정하는 코덱스 200의 NAV도 10%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8%만 올랐다면 추적 오차율이 2% 생깁니다. 그만큼 투자자 수익률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가 스프레드 비율 확인. 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주식시장의 최우선 매도 호가와 최우선 매수 호가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비율이 1% 이상 차이가 나면 유동성 공급자인 LP가 5분 이내에 초과 스프레드 비율을 1% 이내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 상장 ETF는 그 범위가 대개 3%입니다. LP가 개입하기 때문에 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됩니다. 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거래량이 충분하다면 큰 의미가 없지만 거래량이 적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요 점검을 확인한 후에 ETF 종목을 선정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항상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을 습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비용을 따져보겠습니다. ETF는 펀드 비용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ETF도 펀드이기에 운용 보수를 내야 합니다. 연 0.15에서 0.5%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0.35% 내외입니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 운용 보수 1.5에서 3%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ETF는 사고 팔 때 주식과 똑같은 수수료를 냅니다. 이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며 HTS와 MTS를 통한 매수 매도일 때 가장 저렴합니다. 세금 역시 투자의 큰 변수입니다. 투자 상품에는 먼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배를 받았을 때 그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 그리고 투자 상품을 사고 팔 때 붙는 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ETF는 국내 주식형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외 기타 ETF인 해외주수 ETF, 채권 ETF, 상품 ETF 등의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든 ETF는 분배를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ETF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때는 손익통산 매매 차익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입니다. 해외 상장 ETF는 투자 금액이 큰 경우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고려되곤 합니다.
해외 상장 ETF도 분배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한편 주식의 경우 매매 금액의 0.25%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하지만 ETF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가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가 붙는 해외 상장 ETF가 분리과세 효과로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자 대가들이 강조하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산 투자. ETF는 구조상 태생적으로 분산 투자를 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개 이상이며 한 개 종목이 전체 지수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수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ETF도 최소 3개 종목 이상의 상품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덱스 200에 투자한다면 코스피 상위 200개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얻는 수익률을 운용보수만 제외하고 전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 ETF는 그 자체로 장기 투자의 미덕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분산 투자가 강제된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ETF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ETF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대표지수 ETF는 장기 투자를 할 때만 위험을 분산하며 시장의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빠르게 사고 팔기 편하다고 해서 단기 투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ETF는 장기 투자의 미덕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 특정 종목 주식을 점진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로 그 주식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분할 매수를 이용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즉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면 매수 가격은 그 평균에서 형성되고 가장 비쌀 때 한꺼번에 매입한 것보다 더 싸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할 매수를 ETF 투자에 적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처럼 사고 파는 ETF는 별도의 분할 매수 장치를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ETF에 꼭 투자하고 싶은데 정액 적립 시 방법이 아니라서 꺼려진다면 ETF 투자하는 펀드인 EMP 중에서 적립 시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 비용 절감. 인덱스 펀드의 탄생 배경 중 하나는 투자 비용입니다. 액티브 펀드가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지 못한다면 비싼 투자 비용을 감당하는 게 비효율적이므로 더 낮은 투자 비용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서 나온 것이죠. 액티브 펀드는 적극적인 운용을 하기 때문에 리서치 비용, 잦은 거래로 인한 수수료 부담, 고연봉 펀드 매니저 급여 등으로 투자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덱스 펀드는 시장을 시가총액 비중으로 복제하면 되므로 액티브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비용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 중에서도 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또한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ETF 투자 실무에서의 위험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신용 위험. ETF의 PDF 편입 종목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ETF 구성 종목의 기업이 부실해지거나 상장 폐지 또는 파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TF의 가치는 그 종목의 비중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유동성 위험. ETF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아 NAV와 현재가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적정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LP가 개입해서 조정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 가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추적 오차 위험. ETF가 자신이 추정하는 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운용회사의 역량이 낮거나 투자 전략이 실패했을 때 벌어집니다. 상장 폐지 위험. 개별 종목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입니다. 이때 그 종목 투자자들은 큰 절망에 빠집니다. 보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TF도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계류율이 장기간 발생한다거나 거래량이 없는 경우에 말이죠. 이때 ETF 투자금, 즉 고객이 맡긴 돈은 자산운용사의 수탁은행이 별도로 보관하였다가 투자자의 주식 계좌로 되돌려 줍니다. ETF의 상장 폐지 위험은 개별 주식과 달리 미약한 편입니다. 이제 레슨 3, ETF 투자 세계의 모든 것. 이번 레슨에서는 ETF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국내 대표 주가지수를 추정하는 ETF부터 해외 대표 주가지수를 추정하는 ETF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TF는 안에 구성되어 있는 영역에 따라 상품마다 특성이 다른데요. 금과 달러 같은 곳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형 ETF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주가지수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ETF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에게는 대표 주가지수 ETF를 권하곤 합니다. 한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해왔고 미래에도 우상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국내 주가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장 대표지수 ETF는 ETF 시장에서 순자산가치 총액 기준으로 약 47%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광범위하며 인덱스 펀드의 성격을 가장 잘 살린 1세대 ETF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ETF를 선택한다면 시장 대표지수 ETF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지수인 코스피 200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코덱스 200, 코덱스 200TR, 타이거 200을 추천합니다. 코스피 200 ETF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가장 먼저 상장되었고 파생 상품인 선물과 옵션의 기준 지수가 됩니다. 순 자산 총액도 가장 크고 거래도 가장 활발합니다. 브랜드 이름 뒤에 200이라는 숫자가 공통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코스피 200을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해외 주가지수 ETF. 국내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증권사 HTS로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접 투자로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ETF로 해외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국내 자산 운용사가 해외 주가 지수를 추정하여 상장한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외국 자산 운용사가 해외 주가 지수를 추정하여 상장한 ETF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 시장의 성과를 누리는 데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가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국가의 대표 우량주로 구성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죠. 운용 보수는 연간 0.3에서 0.6%로 낮은 편이고 매매할 때마다 0.015에서 0.03%의 위탁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환매 수수료는 없고요. 매매 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금융수익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ETF 자체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환차익이 높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ETF는 특히 미국 시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ETF 중에서는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0 등의 종목을 신중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섹터 테마 스타일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섹터 ETF. 섹터 ETF는 특정 업종에 속한 기업의 주식을 PDF에 담아 구성한 것입니다. 한 업종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 눈부셨습니다.
이때 코덱스 반도체 ETF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업종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강세장에는 항상 주도주가 있기 마련입니다. 국내의 ETF 섹터로는 금융, 소비재,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바이오, 미디어, 여행, 건설, 자동차, 운송, 산업재, 중공업, 에너지, 화학 등이 있습니다. 섹터 ETF의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KRX 세미콘을 들 수 있습니다. 세미콘 지수는 반도체 섹터 ETF가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국내 산업 중 반도체 산업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데 반도체 관련 제조업과 반도체 매출이 30% 이상인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테마 ETF는 섹터 ETF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섹터 ETF는 업종, 산업을 기준으로 지수를 구성하지만 테마 ETF는 업종과 관련 없이 특정한 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삼성그룹은 전자, 보험, 건설 등 업종에 구애되지 않고 PDF를 구성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라는 외적 가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테마 ETF는 종목 수도 적고 거래량이 부족하여 단기로 투자하기 힘듭니다. 스타일 ETF는 투자 전략 관점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주식을 묶은 것입니다. 업종이나 외적 형태에 상관없이 내적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PDF에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배당 수익도 챙기는 고배당형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ETF도 배당을 받습니다. 주식의 배당금을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부릅니다. 고배당을 추구하는 주식 투자를 하려면 고배당 기업을 하나하나 살펴서 투자하기에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배당을 하는 기업들의 주식으로 ETF를 구성한 고배당주 ETF를 선택하면 손쉬운 투자가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고배당주 ETF 투자에서는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순자산총액인데요. 순자산총액은 해당 ETF를 구성하는 자산의 총액이며 순자산총액이 높을수록 안정적이고 높은 유동성을 가진 건강한 ETF를 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주 ETF 중에서는 아리랑 고배당주의 순자산총액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KB스타 KQ 고배당, 코덱스의 고배당 순서입니다. 고배당주 ETF 중에서 분배율이 높은 아리랑 고배당주와 코덱스 고배당을 눈여겨봅시다. 그 외에도 금에 투자하는 금 ETF, 환율을 활용해서 다른 국가 화폐에 투자하는 통화 ETF, 채권을 주식화한 채권형 ETF, 원유, 원자재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 ETF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도 있습니다. ETF는 개별 주식 종목이나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직업, 보유자산 규모, 투자의 목적, 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 형편에 맞추어 투자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음 녹음은 본격적인 ETF 투자 시작하기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